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고려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저번에 그랬죠. 이 고려 역사는 굉장히 복잡하다고요. 국제관계도 복잡하고 막 그렇다고 막 바람잘 날이 없는 역사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고려의 여러 가지 제도들이 가지런히 계속 이어지느냐? 그게 그렇지가 못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고려는 복잡한 시대를 달려가게 되고요. 고려 역사의 거의 대부분은 전쟁과 침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남의 나라 쳐들어간 적은 없지만은 그 침략은 수없이 많이 받고 이 침략을 다 격퇴해가면서 여태까지 버텨온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침략의 대부분이 고려시대 때 있었던 일이고요. 고려는 그 역사 한 400여 년 되는 그 고려 역사 중에 거의 200년 이상을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버텨낸 나라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고래의 힘줄보다 질긴 고려인들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게 그 고려시대 초기에 고려가 세워진 초기의 그 국제 정세입니다. 보시다시피 그 중국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나라, 한나라 이런 나라처럼 그 중국이 동아시아의 절대적인 강자로 군림하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그 조공을 받으면서 그 질서를 유지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고만고만한 나라들이 여기저기 생기면서 저마다 힘자랑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거죠. 중국이 이렇게 힘이 굉장히 셀 때는 우리가 또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이래야 되면서 그 기분 나쁜 점은 있지만 또 한 가지 좋은 점도 나름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중국과 사이가 좋은 한 전쟁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막 이렇게 공격하거나 괴롭히면은 중국이 야 이놈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중국에게 잘 보이면서 평화를 사자. 이게 바로 이제 사대주의였죠. 그런데 당시 중국을 지배하고 있던 왕조였던 송나라는 굉장히 허약한 나라였습니다.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나라이긴 했어요. 당시 세계 경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뭐 이런 그 통계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세련되고 학문도 아주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그런 나라였지만 단 하나 군사력이 허접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 특히 여러 북방 유목민족들이 계속해서 송나라를 공격해서 송나라가 돈은 많으니까 이거를 돈을 주어 화친을 구하면은 그 맛에 들려가지고 괜히 찝쩍찝쩍거리고 돈 받아가고 찝쩍찝쩍거리고 돈 받아가고 막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던 거죠. 이랬던 당시 시절 가장 최강을 자랑했던 나라가 바로 거란입니다. 이 거란이 이제 요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죠. 요나라라는 나라를 세우고 물론 자기네도 황제를 자처합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철갑 기병대를 거느리고 송나라를 굉장히 괴롭혔고요. 마침내 중국이 늘 북방 유목민족에게 절대 뚫릴 수 없는 최후의 보루처럼 생각하던 그 성 뭐죠? 네, 만리장성이죠. 그 만리장성까지 돌파해서 결국 오늘날의 베이징 지역까지 자기 영토로 차지해버린 그런 나라가 이 거란입니다. 우리 자꾸 거란 이렇게 하니까 그냥 북방 오랑캐 이러지만 그러지 않아요.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발달해 있었고요.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상 당시 동아시아의 최강대국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함경도 일대에서부터 그 만주 북쪽으로 쭉 뻗어져 있던 옛날 발해를 이루고 있던 민족이었던 말갈족의 후손인 여진족, 얘네도 역시 이제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나중에 세우게 되면서 역시 지네도 뭐가 되는 거예요? 황제를 자처하게 됩니다. 황제. 자, 벌써 황제 셋이죠. 송나라 황제, 요나라 황제, 금나라 황제. 그리고 일본도 어쨌든 지네 천황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럼 일본 황제. 그다음 서하도 이제 그 위구르족 계통의 민족이 그 세운 나라인데 얘네도 역시 뭐라고 주장했을까요? 그렇죠. 황제. 그다음에 토본, 오늘날의 티벳이죠. 얘도 독립해가지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면서 송나라하고 어느 정도 친선은 유지했지만 어쨌든 대등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물론 얘네도 뭐라고 불렀을까요? 황제, 대리. 이거 오늘날 그 차로 유명한 그 운남성 지역인데 이때는 이제 독립국가였습니다. 물론 대리도 뭐라고 주장했을까요? 네, 황제. 자, 그다음 여기 다이비엣, 이 대월국이라고 하는 건데 오늘날이 어디냐면 베트남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베트남도 당시 자기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렇죠. 황제. 이거 살짝 기분이 나쁜데. 자, 그럼 고려는요? 고려는 뭐라 그랬을까요? 남들이 다 그렇게 부르는데 까짓거 뭐예요? 고려도 황제. 그래서 이 당시 동아시아 정세는 전부 다 황제입니다. 이 당시 이런 상황이 제일 싫었던 나라는 어딜까요? 당연히 자기네만 황제, 주변은 다 조공을 바치는 나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버릇이 됐던 중국 애들이겠죠. 송나라는 이런 상황이 싫어서 어떻게든 특히 북쪽에서 자기네 위협이 되고 있는 이 요 나라를 어떻게든 제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네는 적극적으로 고려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래가지고 고려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려고 했죠. 이 지도를 보면은 왜 송나라가 고려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거란이 대륙을 지배하기 위해서 송나라로 쳐 내려오면은 고려는 어떤 위치에 있죠? 그렇죠. 뒤에서 거란의 뒤통수를 딱 치는, 여러분 게임 용어로 하는 빈지털이 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물론 거란 입장에서도 고려가 송나라랑 자꾸 손잡는 게 굉장히 껄끄럽죠. 잘못하면 양쪽에서 짜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양쪽에서 이렇게 협공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송나라는 계속해서 고려에게 러브콜을 보내면서 우리랑 동맹을 맺자 이러고, 거란은 계속해서 고려에게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는 거 보기 싫다 이러면서 협박을 하고 그런 상황이 이어집니다. 이 와중에 고려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당시 고려의 지도자들은 굉장히 슬기롭게 대처했어요. 이때 어느 한쪽 편을 들어버리면 다른 쪽에 원수가 되면서 복잡해지니까 이런 절대 강자가 없는 정세를 이용해서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거란이 너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지 뭐? 그러면 우리는 송나라랑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뭐 그러세요? 이러면서 안심을 시키고, 송나라는 고려에게 계속 손을 내밀면은 같이 장사를 하고 선지 문물을 받아들이는 통로로는 이용하면서 한사코 군사적인 동맹은 아직 우리나라가 그럴 처지는 아니라서 이러면서 군사적인 동맹은 한사코 피했습니다. 자, 이게 당시 동아시아의 정세였습니다. 이 얼마나 살얼음판 같은 정세입니까? 그런데 드디어 거란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 고려는 결국은 송나라와 고려가 손을 잡을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둬야 되고, 고려더러 송나라랑 손을 끊어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고려는 송나라와 교류하는 것을 끊지 않기 때문에, 좋다 그렇다면은 우리 무력으로 너희를 제압하리라. 더구나 고려는 저번에 뭐예요? 훈요 10조 때문에 거란하고 동맹관계 맺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란은 고구려의 원수 그래가지고 뭐든지 거란과 싸울 준비를 늘 하고 있는 게 영 거슬렸던 거죠. 그래서 거란은 고려가 더 커지기 전에 먼저 밟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려와 거란의 전쟁이 시작됐는데, 큰 싸움이 일어났던 기간만도 한 30년, 그 다음에 작은 싸움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년에 이르는 고려와 거란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동아시아 최강 국가였던 거란과 100년 동안 치고받고 싸울 정도의 힘을 당시 고려인들은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심지어 최후의 승자가 되기도 합니다. 비록 상처뿐인 승리가 되고 말았지만 말이죠. 자, 거란의 이제 첫 번째 침입이 10세기 후반에 들어오는데, 당시 이제 압록강, 여기 이제 지도를 제가 일부러 보여주는 건 전략적인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략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건데, 일단 압록강은 굉장히 급류입니다. 급류고 양 가장자리가 절벽이기 때문에 압록강을 이 거란이 건너오려면 뻔합니다. 건너올 장소는 저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저 건너편에 이제 흥화진이라는 진을 설치해두고 고려도 아주 튼튼하게 거기를 지켰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여러분 1학년 때 배웠지만은, 초등학교 때 배웠지만, 우리나라는 동쪽은 다 뭐로 돼 있죠? 그렇죠? 산이에요. 전부 다 산이기 때문에 평야가 서쪽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강을 건너오면은 올 수 있는 코스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산 사이에 조금 그래도 이제 평탄한 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청천강을 건너
오는 길, 그 다음에 해안가 평야를 따라서 이렇게 오는 길. 일단 이 청천강을 건너게 되면 여기서부터 서경, 즉 평양까지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바로 이 평양성을 놓고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일단 이 평양이 뚫리면은 그 다음에는 이 평양에서부터 쭉 한반도 남쪽까지는 넓은 평야지대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대로 뭐 개경도 뚫리고 쫙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 청천강 북쪽의 산악지역,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이 평양성, 여기가 그 북방민족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굉장히 그 중요한 거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 고려는 이 청천강 남쪽, 그러니까 이 청천강 남쪽까지만 영토가 확장되어 있었고, 이 북쪽에, 이 청천강 북쪽에 이 압록강 사이에 이 지역은 그 누가 주인인지 모르는 상태로 고려와 여진과 거란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즉, 이 땅을 누가 차지해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처음에 이렇게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이 흥화진이 뚫리면서 그 청천강 지역까지 거란 군대가 내려오자 당시 항복하자는 주장이 많았으나 서희라고 하는 장군이 꼭 싸움만 해서 이기는 건 아니다 해가지고 적진으로 건너갑니다. 여기서 이제 서희와 그 거란의 단판, 말싸움이 시작되죠.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거란이 물러납니다. 물러나고 그냥 물러날 뿐 아니라 땅까지 주고 갑니다. 그래서 얻은 땅이 바로 이 강동 육주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시 고려가 거란을 다루던 방법은 뭐냐면은 앞에선 약속하고 뒤에서는 뒤통수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그 서희 장군은 거란 장군이었던 그 소손영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단 송나라와의 관계는 끊겠다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다만 우리가 굉장히 찝찝한 게 저 여진놈들이 자꾸 이쪽으로 건너와가지고 우리와 거란 사이를 자꾸 이게 끊으려고 하니 여기에 좀 군사를 튼튼하게 두어서 여진을 제압해야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사탕발림을 한 거죠. 자, 소선영 입장에서는 그 애초에 이 전쟁의 목적이었던 고려와 송나라의 관계를 끊는 것, 이거를 달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괜히 여기서 또 피를 많이 볼 이유는 없죠. 송나라랑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알았다 하고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자마자 고려는 바로 이 강동 육지 지역,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이 지역이 거란이 쳐들어오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뻔한 구역이라 그랬죠. 바로 여기를 철저히 요새화합니다. 그게 강동 육주입니다. 6군데의 주자 돌림의 도시를 짓고 이 도시들을 전부 철통 같은 요새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니 거란이 이제는 고려를 쳐들어오려면 이 요새화된 강동 육주를 돌파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자 거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것들이 나를 속였어, 두고 보자 하고 부들부들. 그 다음에 이 강동육주 쉽게 그냥 쉽게 내어준 강동육주가 알고 봤더니 굉장히 요충지되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싸움은 다시 시작됩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거란은 당시 고려에서 강조라고 하는 사람이 임금을 죽이고 지멋대로 새 임금을 앉히는 쿠데타, 정변이라 그러죠. 강조의 정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꼭 얘들은 그런 걸 핑계로 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임금을 죽인 신하를 벌하겠다라는 핑계를 대고 다시 수십만 대군을 몰고 이번에는 황제가 직접 쳐들어옵니다. 옛날 수나라 양제를 본따서.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나중에는 깨지게 되지만은 병자호란 때 그 중국 쪽에 황제가 직접 군대 몰고 쳐들어와가지고 별로 좋은 꼴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어쨌든 그 당시 성종 황제가 직접 군대를 끌고 고려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흥화진 일대 요새를 막 공격했는데 당시 거기를 지키고 있던 양규라고 하는 이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양규라고 하는 장군을 돌파하지 못합니다. 마치 안시성의 양만춘처럼 말이죠. 그러자 이 짜증이 난 황제는 고성은 일단 제껴두고 몇몇 군데 요새를 제껴두고 바로 남쪽으로 밀고 내려갑니다. 바로 남쪽으로 밀고 내려가서 개경에서는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강조가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
정예부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올라와서 청천강 일대에서 한판 싸움을 벌이는데 여기서 그만 강초가 대패하고 본인도 죽습니다. 이렇게 되자 주력 부대가 괴멸된 거죠, 고려가. 그러자 이 일대에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이 일대 많은 성들을 빼앗은 이제 거란군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서경을 함락시키고 그대로 개경으로 내려가서 심지어 개경까지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고려 왕은 어디까지 도망을 가느냐? 저기 전라도 나주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완전히 털린 거죠, 뭐. 완전히 털렸어요. 그런데 이때 이 거란 황제가 두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첫째, 아까 어느 분 양규 기억나죠? 예, 맞아요. 이 양규를 그냥 두고 내려갔다는 거. 두 번째, 너무 멀리 내려갔죠. 그래서 보급선이 굉장히 길어진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짐작할 수 있죠. 그러자 이제 성을 지키고 있던 양규가 나옵니다. 나와서 주변의 군사들을 점검해 보는데 대패한 뒤끝이라 패잔병을 긁어 모아도 1000명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얼마 안 남은 그 패잔병들을 규합한 양규 장군은 이제 강동 육주 지방을 하나하나 탈환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정말 대단합니다. 심지어 3만 명이나 되는 포로를 300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가서 구해내기도 하고 광주 지역에 철주나 광주 이쪽 지역에 남겨둔 거란 황제가 남겨둔 후방부대죠. 이 후방부대를 그냥 전멸시켜버리기도 합니다. 이 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개경을 함락시킨 이제 거란 황제는 봐라, 내가 고려를 끝장냈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큰 소리 치고 있겠죠. 그러다가 자, 이제 개경을 함락시켰으니 후방부대는 앞으로 와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답이 없습니다. 왜 답이 없어요? 그쵸, 다 죽었으니까. 답 대신에 양규가 강동육주를 되찾았다라는 끔찍한 소식이 들리는 거죠. 이 순간 딱 떠오르는 속담이 뭐죠? 도간에 든 쥐. 그래서 성종 황제가 재빨리 고려 임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연락을 보내가지고, 야, 내가 개경도 못 구했는데 너 그냥 저기 송나라랑 진짜 사이 끊을 거지? 약속해, 약속. 그러자 고려 임금은 고려 임금대로 약속할게. 그럽니다. 그래서 서둘러 전쟁을 끝내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이미 강동육지를 장악하고 있는 양규의 부대를 돌파를 해야 돌아갈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거란군은 큰 피해를 입고 이긴 줄 알았던 전쟁을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싸움에서 양규 장군이 전사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꼭 이 두 글자 이름을 기억해 둡시다. 몇백 명 남지 않은 패잔병을 모아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목숨을 바친 양규 장군입니다. 자, 이렇게 거란에게 혼이 난 고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송나라랑 관계를 끊고 거란에게 굴복해야 될까요? 그럴 리는 없죠. 그래서 고려는 이제 아주 튼튼하게 방비를 하는데 두 가지 방비를 합니다. 하나는 강동 육주가 돌파될 경우 서경까지 너무 쭉 일자로 들어오게 되니 그거를 막기 위해 거기에 튼튼한 성을 쌓게 되는 거. 그걸 이제 천리장성을 쌓고, 그다음 두 번째, 서경이 뚫린 다음에 서경에서 개경 사이가 너무 쉽게 뚫리죠. 그러니까 옛날 평양성처럼 개경 역시 튼튼하게 요새화해야 된다. 그래서 개경 둘레에다가 튼튼하게 성을 쌓는 공사를 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거란 황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새끼들이 항복한다 그랬던 새끼들이 돌아가는 우리 뒤통수 쳐가지고 박살낸 것도 없고 괘씸해 죽겠는데 이것들이 말이야 성을 쌓고 있어. 저것들 요새를 완성하기 전에 아주 진짜 밟아야겠다. 그러고 거란의 세 번째 침입이 또 시작됩니다. 이번에도 거란은 온 국력을 기울여서 밀고 들어옵니다. 황제가 직접 오진 않았고요. 그러나 황제 레벨, 즉 황제의 사위였던 소배압이 대군을 이끌고 고려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려가 그전과 달리 방비를 튼튼히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방비를 튼튼히 하고 있어서 바로 이분 강감찬 장군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강감찬 장군의 지휘 아래 가뿐하게 거란의 세 번째 침입을 물리칩니다. 여기서 거란은 거의 정예부대가
전멸당하는 참패를 겪고 다시는 고려에 쳐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귀주대첩이죠. 그냥 거란이 쳐들어와서 무찔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이 안 올 겁니다. 당시 아시아 최강의 국가였던 거란의 대규모 완전히 끝장을 보자 하고 쳐들어온 거란의 그 공격을 무찌르고 두 번 다시 거란이 고려를 넘보지 못할 정도로 철저히 무찔렀다. 이게 귀주대첩입니다. 즉, 자, 거란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고려는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 그럼 이제 말만 떠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북진을 좀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부국강병책을 펼치면서 그 나라를 점점 강대국으로 키우려는, 그래서 군사도 엄청나게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부대가 바로 뭐냐면 별무반이라고 하는 부대입니다. 이 별무반을 이끌었던 분이 바로 윤관 장군이죠. 자, 별무반 이름 그대로 뭐냐면은 무가 특별한 무를 가진 부대, 이런 뜻이 되죠. 요즘식으로 하면 뭘까요? 뭐 특전사 뭐 이런 정도 되겠군요. 자, 그래서 이 별무반을 키운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는데, 일단 고려의 목표는 뭐냐면은 강동 육지를 완전히 확보한 거잖아요. 그죠? 강동 육지를 완전히 확보했으니까 이 강동 육지에서 수평선상으로, 적어도 수평선상으로 이렇게 걷을 때 여기 정도는 이제 고려가 차지해야 되는데, 여기에 오늘날의 함경도 쪽이죠. 그러니까 평안도를 확보했으니 뭐예요? 이제는 함경도도 차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여진족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 여진족을 몰아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 별무반을 이끌고 윤관 장군이 여진을 치러 갑니다. 가서 여기 있던 여진을 몰아내고 여기에 동북 구성을 구축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스토리가 아주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여진의 반발이 의외로 굉장히 거셌던 겁니다. 거란을 무찔렀던 이 자신감 갖고 여진쯤이야 그냥 한 방에 확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뜻밖의 여진의 저항이 거세면서 단숨에 끝날 줄 알았던 이 전쟁이 또 한 5년, 6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북구성을 고려가 뺐으면은 어디서 나타나는지 또 여진족 다른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다시 또 막 괴롭히고, 또 그래서 이 별무반이 다시 가서 뺏은 다음에 여기에 또 몇 명 남겨놓고 돌아오면은 또 여진이 나와서 도로 뺏기고, 그래 하고 또 개경에서 또 출발해가지고 또 별 가가지고 또 싸워가지고 뺏으면은 또 이때는 물러났다가 또 뺏기고, 이게 자꾸 반복하니까 이제 피차 지치는 거죠. 그래서 여진은 여진대로, 고려는 고려대로, 와,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승부가 나지 않으니 우리 그냥 그만 싸우자 제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 이 당시 개경 안에서 귀족들 간의 권력 다툼이 일어났고, 그 권력 다툼에서 윤관 쪽이 밀리게 됩니다. 밀리게 되면서 결국 여진과 화친하자라고 하는 쪽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결국 기껏 뺏었던 동북구성은 다시 여진에게 돌려주고 이 전쟁은 없던 게 되는 겁니다. 자, 뭐 하찮은 오랑캐 정도로 생각했던 여진의 뜻밖의 강한 저항에 부딪힌 고려는 저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영문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영문은 좀 이따가 나중에 밝히기로 하고요. 자, 일단 북진 정책이 이제 벽에 부딪힌 고려는 북쪽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길러놨던 이 강력한 힘이 이제 안쪽에서 서로 부딪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나라가 시끄러워지죠. 이렇게 여태까지 얘기한 걸 들어보면 고려는 싸움꾼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거란하고 싸우고 여진하고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싸움꾼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고 해서 고려가 이렇게 아무도 오지 마! 하고 이런 방어적인 그런 나라였던 건 아니에요. 자꾸 치고받고 싸움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활발한 나라였다는 뜻이죠. 그래서 싸움을 하는 나라하고는 또 이렇게 교류도 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고려는 쇄국 정책 뭐 이런 걸 했던 나라가 아니라 주변에 있던 나라들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무역을 했던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을 기억해 둡시다. 특히 제일 많은 교역을 했던 나라가 어딜까요? 당연히 송나라죠. 그래서 송나라로부터 여러 가지 책이라든지 도자기, 뭐 불교, 여러 가지 선지 문물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이거를 고려는 개조해서 오히려 송나라 거보다 더 훌륭하게 바꾸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고려 그러면 고려 청자 생각나죠? 그런데 원래 청자는 송나라 도자기예요. 송나라 도자기인데 실제로 청자를 비교해 보면요, 고려의 청자가 송나라 청자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이런 식으로
송나라의 문물을 가지고 들여와서 굉장히 더 훌륭하게 바꾸면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번창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번창하고 발달된 문화와 문물을 이제 어떻게 할까요? 수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란하고 싸움만 한 게 아니라, 여진하고 싸움만 한 게 아니라 수출도 하고요. 거기서 뭐 말이라든지 무슨 뭐 또 짐승 털가죽이라든지 이런 그 유목민족들한테 구해야 되는 물건들을 또 아낌없이 또 수입을 합니다. 게다가 고려의 이러한 활발한 무역은 어디까지 펼쳐지냐면 저쪽 서역, 아라비아 쪽 있죠. 그쪽까지 상대하게 되면서 이 아라비아 상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럽하고도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유럽인들에게 고려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요. 이 고려를 유럽 애들이 발음하다 보니까 그게 뭐가 된 거예요? 그쵸? 코리아가 된 거죠.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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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활발한 나라였다. 에너자이저 고려. 그래서 당시 그 개경의 관문 역할을 했던 곳 병란도 예성강 하류에 있는 그 작은 한 군데, 예성강 하류에 있던 그 병란도라고 하는 곳은 당시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국제무역항 역할을 했다. 이런 거를 알아둡시다.